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어느 시험이 됐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는. 우선 문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증명 문서가 있고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고 기타 문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증명 문서를 배울 거예요. 여기를 배울 겁니다. 증명 문서. 증명. 뭐 기타 이제 형법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러면 그 관계 없어요. 이 증명이 법률적인 거든 무슨 법률적인 것을 증명한 것이거든 사실적인 것을 증명하든 관계 없어요. 하여튼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 여기를 배울 거라고요. 이걸 증명 문서라고 합니다. 관계 없다. 그러면 자 증명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문서에 관한 데에서는 여기 이제 위조가 있을 거고 뭐 변조가 있을 거고 뭐 허위 작성죄가 있을 거고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증명하는 게 아니면 위조나 변조라는 말을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설은 뭘 증명하는 게 아니죠. 작가가 자신의 그 예술을 표현하는 건 시 이런 것들은 위조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표절이란 말을 쓰겠죠. 소설 같은 거네. 이거는 위조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 요 증명하는 문서가 되려면은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명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증명 문서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명인이 있어야 됩니다. 명인은 뭐냐? 이 법률상이나 사실상을 증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인 이렇게 합니다. 명인은 이제 누구든 관계없어. 이 사람은 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개인 회사든 국가든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개인이 뭐를 증명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 명인이 누구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는 거. 그러면 꼭 명인의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름이 없어도 전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아니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명인의 그 인장, 도장이 안 찍어져 있다 할지라도 상호,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누구구나,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알 수 있을 정도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명인이 허무인입니다. 허무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는 법인, 사자, 죽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믿으면 돼요. 일반 사람이. 그래서 명인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사자 명의 문서도 뭐가 돼? 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실제 있어야 되는가? 실존 관계없어요. 현존 관계없어요. 일반 사람이 그런 법인이 있다고 믿을 정도면 됩니다. 만일에 청주 사창 주식회사 그런 사창 주식회사라는 게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일반 사람이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믿으면 뭐가 돼? 그거는 명인이 됩니다. 됐죠? 허무인 관계없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디귿에 이미 이 법인은 해산 등기가 끝나서 법인격이 소멸했습니다. 관계없어요. 일반 사람이 믿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명인은 이 명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상이나 사실상을 증명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눈으로 알 수 있게 시각적으로 청각은 안 됩니다. 시각으로 눈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의사표시가 시각적으로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문장 형식,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장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의사를 알 수 있는 문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부인입니다. 일부인. 일부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 같은데 돈 내고 나면 스탬프 찍어주잖아. 몇 월 며칠 날 돈 냈다고. 그럼 돈 만일에 국민은행 A라는 사람이 찍었다면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언제 받았다는 걸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그 스탬프 찍어진 것도 뭐다? 문서입니다. 이거 일부인이라 그래요. 일부인. 그러니까 그 스탬프에는 주어가 없죠. 동사도 없고 수로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스탬프를 보고 이 사람이 이때 돈을 냈구나. 나를 증명하고 있죠. 또 문서고. 그러면 자, 문서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전기요금 기록. 전기를 얼마 썼다는 거. 자동차 주행 기록은 증명하는 거 맞습니다. 자동차가 이만큼 운행했다. 전기를 이만큼 사용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계가 증명하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증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사표시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지속성.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로 시험을 했느냐.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런 식으로. 그때는 판례가 이제 없을 때지요. 그래서 주로 경찰직이 어떤 말을 많이 썼냐. 모래 위에 쓴 것이 모래, 눈 위에 쓴 것이 이렇게 냈어요. 이거는 문서가 아닙니다. 왜? 지속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돌 위에 쓴 거, 돌, 지속성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우스갯말로 이렇게 말하잖아. 물론 이제 둘이 사랑한다고 약속한 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그게 법률상 사실상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된다고 한다면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만난 사람은 금방 헤어집니다. 왜 그래? 모래 위에 쓴 거니까 문서가 아니니까. 등산 가서 만난 사람은 바위에다 새기죠, 이름을. 우스갯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판례가 나와서 그것보다는 이게 나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 있죠. 이거는 문서가. 왜?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데서는요, 글자가 우리 눈에는 지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계속 변하죠. 도수로 다다다다 찍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화면에 띄어진 그 이미지 파일 있죠? 문서 아니에요. 왜?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증명, 소설, 시인은 아니고, 두 번째, 담뱃값 있죠. 담뱃값. 담뱃값은 당연히 명의는 있습니다. 명의는 있죠. KTNG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명인이 뭐를 이제 증명을 해야만 이게 뭐가 돼? 문서가 되는 건데, 담뱃값이 뭐를 증명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림 같은 거 있잖아. 맞다는 거야. 자기 회사를 뭐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회사 담배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담뱃값도 문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서는 명인이 원본, 복사본, 복사된 거니? 이것도 문서로 봅니다. 원본이 당연히 문서인데 과거는 이 복사된 걸 문서로 안 봤어요.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다못해 은행에 예금하러 가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그 주민등록 원본을 끊어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불편했죠. 그런데 그래서 237조를 만들었습니다. 문서에 관한 제서 문서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여러분 팩스입니다. 팩스.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해 복사한 문서나 도화도 뭐다? 문서다.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편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엊그제 대출 하나 받았는데 돈이 없어갖고 예전 같은 팩스를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집 개인집 팩스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에서 와서 팩스를 보냈어요. 그러면 학원 오면 시간이 걸리잖아. 요즘은요, 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도 문서죠? 이메일로 싸서 찍어서 보내줘 버립니다. 요즘엔 비대면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비대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본 다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뭐죠? 비대면 통장을 뭐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주민등록증 찍어가지고 이메일 번호 쏴버리면 되죠? 다 뭐다? 문서로 봅니다. 이 말이에요. 팩스로 보내줘도 좋고. 그래서 237조의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정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본. 정본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판결서 같은 거 있잖아요. 판결서는 이제 법관이 작성합니다. 그걸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보관하고요. 이 원본을 복사를 합니다. 띵띵 복사를 해가지고 법원 서기가 제일 마지막 장에 긴 난에다가 이것은 정본입니다. 라고 청주 법원 사무관 개똥이, 그럼 요게 정본입니까? 정본은 원본에다가 이것은 정본입니다. 도장 찍은 걸 뭐라 그래? 정본이라고 합니다. 정본은 원본과 똑같아요. 법률적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본 4번. 등본. 이제 그 원본은 그냥 복사한 것으로서 요 자체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인증은 원본과 동일한 걸 증명합니다. 이 글자가 있어야 돼요. 인증, 여러에만 문서가 되고, 손으로 쓴 거는 당연히 필수한 건 문서 아니죠. 원본을 손으로 베낀 거는 복사를 해야 돼, 적어도.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 사문서. 그러면 공문서가 뭐고 사문서가 뭐냐? 명의인이 공무원이 뭐다? 공문서고, 명의인이 공무원이 아니면 뭐다? 사문서입니다. 됐죠?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의인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뭐다? 명의인이 누구죠?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신청서는 내용은 공적인 내용이지만 신청서는 명의인 누구죠? 개인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뭐야? 사문서예요. 여권은 공문서예요. 공무원이 발행하니. 근데 여권 발급 신청서는 뭐다? 사문서입니다. 명인이 누구냐는 거.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 공무원은 사문서라고 봅니다. 외국 공무원은. 여기서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홍콩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은 뭐다? 사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은 뭐죠? 공문서입니다. 그 다음 아까 명의인이 누군지 안 됐습니다. 내용을 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방세 수납 업무를 관장하는 시중은행 직원입니다. 시중은행 직원. 시중은행이란 말 국책은행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은행. 당연히 명의인 누구죠? 개인입니다. 내용은 뭐죠? 세금 받은 영수증이잖아. 사문서, 공문서? 사문서입니다. 왜? 시중은행 직원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내용으로 한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 명인으로 합니다.
2번은 엄청 나왔던, 이번에 저 해답이었을 거야. 5월달 해답이야. 1차 경찰에. 식당 주부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 공무원이 주부식 구입의 업무를 담당한 조리장 영양사 명의를, 자, 조리장 영양사는 공무원 아니죠? 그건 무슨 문서야? 사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그 공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공증인.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제도의 취지는 속된 말로 하면, 딱 까놓고 말하면, 변호사들, 옛날에 그 나이 먹은 변호사들 밥 먹고 살게 만든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이 문서가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원래 법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원서 안 하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법원장이 지정을 하는 변호사가 공증을 합니다. 그럼 그건 뭐로 봐? 공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공증인이라 그래요. 공증인.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이 공증인이 되면은 가만 앉아 돈 법니다. 왜? 계약서 같은 건 다 공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계약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한 장에 2만 원입니다. 도장 찍었는데. 지가 찍습니까? 여직원이 찍지? 그럼 10장이면 20만 원이에요. 100장이면 200, 지금 더 할 겁니다. 아마 옛날에 2만 원 했으니까. 한두 건입니까, 그게? 떼돈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썽이 나니까 어진간하면 이제 그 로펌들한테는 공증 자격 줍니다. 그러면, 자, A라는 변호사가 만일 공증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공증만 하는 건 아니죠. 자기 개인 업무도 하겠죠. 그럼 걔가 공증인의 자격으로서 한 것은 무슨 문서야? 공문서고. 공증인 자격이 아니고 일반 변호사로서 하면은 이거는 뭐가 돼? 사문서가 될 겁니다. 됐죠? 조금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보자고요. 공증문서죠. 공증이 들어갔을 게 뭐야, 이거는? 공문서고. 사서 증서는 D가 증서가 들어가 증명하는 문서라고. 이거는 사문서, 공문서지만 온천 개발에 관한 서로 합의서에 자기가 인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변호사에게 합의서에 인증한 거니까 이거는 뭐다? 사문서입니다. 최근에는 5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는 당연히 뭐다? 원칙적으로 공문서입니다. 왜? 경찰이 적발하잖아. 그런데 그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이제 그 주치자, 술 먹은 사람이 술 먹었다는 걸 그 시인하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서명란은 누가 서명하는 거야? 술 마신 사람이 지금 술 마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잖아. 그 서명란은 무슨 문서야? 사문서. 술 마신 개인이 서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발보고서의 전체 틀은 뭐지? 공문서지만 그 주치자의 서명란 그 한 부분은 뭐가 된다? 그거는 사문서라는 겁니다. 요게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나오고. 아까 이제 그 도화 같은 거, 도화라는 것은 이제 문자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뭘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담배값 같은 것도 이제 도화에 해당되지만 지적도라고 해갖고 이따 이제 인터넷 쳐보면 이렇게 땅과 토지 같은 거를 이 실선으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해가지고 이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이건 A 거, B 거.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A 땅, B 땅 증명하는 거죠. 시청에 가면 있습니다. 지적도가. 그리고 상해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다친 부위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요걸 상해도라 그래요. 이것도 증명하는 거죠, 의사가. 요거는 증명문서지만 화가의 그림.
화가의 글이 뭘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지속성이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건 문서가 아닙니다. 컴퓨터에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뭐가 아니다?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를 처벌한 게 아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무죄는 아닙니다.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을 처벌하는데 그거는 뭐 시험하고 관계없고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은.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 졸업증명서 파일이에요. 문서 아니죠? 파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이거 하나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먼저 지워도 되겠죠. 근데 위조, 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행사하면 뭐가 돼? 이제 행사죄가 됩니다. 그러면 행사죄가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위조가 됐든 변조가 됐든 뭐가 돼? 허위 작성이 있어야만 뭐가 돼? 행사죄가 되겠죠. 그러면 자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격서에서 이제 이메일로 보낸 거, 이 행사 맞습니다. 행사는 이제 여기 행사는 주는 거, 교부 주는 거, 보내는 거, 송부, 제시하는 거, 비치하는 거 다 행사인데 이 송부에 뭐가 들어간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 이메일로 보내는 거 다 송부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 자 봅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 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통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자 위조 아니죠. 왜? 이미지 파일은 뭐가 아니니까? 문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타인에게 전송했다? 행사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게 이메일 전송이니까 행사가 아닙니까? 아니, 이메일 전송한 것도 행사 맞아요. 그런데 행사가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위조죄가 돼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이메일 보냈잖아요. 이미지 파일 만든 것은 이미지 파일은 뭐가 아니다? 문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위조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4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4번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조됐죠? 신청서니까 뭐죠? 이건 종이잖아. 다음 페이지에 맞죠?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거는 뭐가 되죠? 위조사문서 행사죄예요. 왜? 이거는 신청서를 위조했잖아. 이미지 파일 만든 게 아니라. 네? 헷갈리지 말고요. 5번째입니다. 을이 다른 서류에 찍혀있는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자 이걸 아까 스캔으로 떠버리면 이미지 파일 만든 위조 아니라고 했는데 뭘 했다 나왔어요? 복사를 했습니다. 아까 복사한 건 문서 맞죠? 그건 위조입니다. 6번째입니다. 사무실 전세 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금액을 공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위조 변조가 아니에요. 왜? 지금 컴퓨터 내에서 작업을 해놨잖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출력하는 순간 종이가 되니까 뭐가 돼? 문서죠. 맞죠? 거기 보증금란에 3천만 원을 고치면은 이제 전세계약서니까 뭐 개인이겠죠. 사문서가 되고 금액 바꾸면 변조가 됩니다. 변조죄가 된다.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음자가 설명하면 뭐 위조죄인데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제일 뒤에다 내가 해놨어요. 앞에 있는 순서 잘못 적어놨어. 거기에 그 21페이지입니다. 자, 본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뭐를 배웠냐면 문서라는 것은 증명하는 문서로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명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명인. 됐죠? 명인. 그런데 이 명인이 있는데 이 문서를 작성자가,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작성자가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이 이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명인, 그러니까 명인이 있고 문서를 작성한 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또는 작성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작성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두 개 중 하나일 겁니다. 어떤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문서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명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뭐한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경우는 뭐라 그래? 위조변조라고 합니다. 하고 권한이 있는데 그건 위조변조는 아니죠. 권한이 있으니까 내용이 허위면은 허위 무슨 작성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를 였던 사람은 유형이죠.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를 무형위조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유형위조인데 보통은 그 유형위조, 무형위조 이렇게 안 나누고요. 그냥 위조, 변조, 허위 무슨 작성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러면 만일에 최근에 경찰직이 이런 문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조심해라 그랬어. 이게 작년 문제인가 금년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위조는 뭐라고요? 명인이 있는데 이 작성자가 권한이 없는 걸 뭐라 그래? 위조라고 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위조가 아니죠. 위조가 아닙니다. 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제가 위조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조라면 뭐가 돼? 이제 범죄에 해당되죠. 맞잖아요. 그 문제가 구속요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위법성이 이제 조각이 되면 뭐가 돼? 이제 무죄가 되겠죠. 그러면 명인이 네가 작성해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 권한 있어 없어? 권한 있죠. 네가 줬잖아. 여기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실장님 보고 학원에 갔던 모든 문서를 작성해라고 원장이 권한을 줬잖아요. 실장님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뭐가 아니야? 위조가 아니죠. 위조가 아니잖아요. 왜? 권한을 줬으니까. 명인이 권한을 줬잖아. 네가 내 문서 작성해라고. 그럼 이게 구속요건이 조각이 되냐? 위법성이 조각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가 조각되는 거지?
구성요건. 처음부터 위조가 아니잖아요. 위조란 범죄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뭐야? 일단 위조에 해당이 돼야 돼. 일단에. 그러니까 명의인의 승낙도 없이 문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위법성 편에 와서 그 작성한 것이 뭐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것에 해당이 됐을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됐을 때 뭐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명의인이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받아 작성한 것은 처음부터 뭐가 아니야? 이거는 위조가 아니야. 구성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왜 조심해야 했는가? 재작년부터 이거 어디서 나와? 경찰 승진 문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게 경찰 승진 문제.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했던 거야. 명의인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문서를 작성한 것은 그래 위조가 아닌데, 위조죄가 아닌데 왜 아니냐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뭐라?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것이 최근 경찰직에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의자와 작성자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작성자가 그 문서를 권한을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작성한 위조가 아닌데 왜 아니냐?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조에는 뭐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사문서 위조. 명의인이 누구다? 사인이겠지. 공문서 위조. 통화 위조. 통화 위조는 뭐야? 한국은행이 명의인이죠, 총재가. 통화 위조, 유가증권 위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위조는 무슨 작성죄인데 여기는 이제 법에서는 무슨 작성이라고 하는데 무형위조가 처벌되는 게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무형위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명의인과 작성자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없으면 무조건 뭐야? 위조야. 권한이 있어야 돼. 있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가 된다? 위조가 돼버려. 권한이 있어. 내용이 허위란 말이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와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있어요. 사문서는 니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서는요,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처벌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뭐다? 진단서입니다. 일반 사문서는 내용이 허위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를 무형위조라고 했잖아요. 허위 무슨 작성을. 사문서에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경우가 뭐냐? 그럼 뭐야?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합니다. 공문서는 처벌하는데. 그리고 뭐 자격모형 사문서 공문서 작성죄가 있다. 요걸 명의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앞에다 집어넣어 버렸네요. 자, 2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문서 유죄부터. 됐네요? 사문서 유죄가 되려면 명의인 누가 돼야 돼? 사인. 맞죠? 그리고 작성한 사람에게 뭐가 없어야 돼? 권한이 없어야 돼요. 맞죠? 권한이 있으면 안 돼. 들어갑니다. 행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의무, 이런 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위조.
위조와 변조인데, 위조는 뭐냐면 어떤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낸다 할지 중요하진 않아. 또는 있더라도 동일성을 없는 새롭게 만든 걸 뭐라 그래? 위조라 그러고, 변조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만 변조라 그러는데, 이따 보자고요. 변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들어갑니다. 이범죄 미수범 처벌합니다.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고요. 당연히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조죄에서 예비음모를 처벌한 것은요, 통화위조와 유가증권 위조입니다. 유가증권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구속요건이니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고의입니다. 여기서 인식은 확정적이든 미필적 관계없죠. 자, 인식은 의사는 명시적, 묵시적 다 되는데 꼭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 뭐더라? 아까 변호인이 상소 취할 때 피고인의 동의는 무슨 동의? 명시적. 여기 인식은 확정적, 미필적 다 되는데 확정적 인식만 되는 거 어디가 있냐? 여기 소송법이야. 친고죄에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 이 범인을 안다고 해서 뭐예요? 확정적 인식만 말한다. 미필적 인식은 안 된다. 이렇게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돼. 명시, 확정, 미필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인식도 확정적, 미필적 다 되고요. 자, 위조라는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사전 승낙이나 명의 승낙한 거예요. 명의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 추정적 다 됩니다. 다 된다니까? 다 돼. 그리고 이 포괄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거 그래. 이건 알아야 돼. 포괄적인 건 다 줘봐.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됩니다. 그래서 명의인의 사전 승낙,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임의 취지에 따른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죄가 아니다. 왜? 위조가 아니지. 구성요건 해당 수용됩니다. 문서 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개의 문서 작성 과정에서 승낙을 받지 않아도 위조죄 아닙니다. 왜? 무슨 이익을 받았으니까? 포괄적이니까. 됐죠? 잘 봅니다. 그 다음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라는 회사 명의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의는 누구냐면 A 회사 명의니까 누구 거야? 명의는 이 사람이 명인이고요. 맞죠? 대표이사 갑은 뭐다? 이 사람은 작성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문서를 작성할 뭐가 있어? 권한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가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갑이죠.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건 함정이에요.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만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어. 이 사람이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야, 을은. 현재는 아니야. 이런 명의의 문서를 얘가 만들었어. 위조인가 아닌가, 이 말이야. 자, 이 경우 문서 명의는 누구지? A지. 맞잖아. 작성권은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지. 맞죠? 내용이 뭐다? 거짓말이지. 지금 대표이사 갑이잖아. 늘렀었지. 맞잖아요? 내용이 거짓말이잖아, 이게.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했어, 안 했어? 누가 작성했다고? 갑이 대표이사 작성했단 말이에요. 위조 아니잖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에서는 권한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위조가 아니에요. 위조가 아니라고. 그리고 진단서 아니죠. 무죄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잘 안 돼? 자, 이 경우 명의는 누구야? A지. 작성 권한자 누구지? 갑이지. 갑이 여기다가 대표이사를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써놨어. 위조가 있냐? 위조는 뭐야? 권한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 위조잖아. 갑은 권한 있어, 없어? 있어. 위조 아니야, 이거. 다만 문서 내용이 뭐다? 거짓말이, 허위지, 허위. 위조 아니지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미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요건 틀리면 안 돼.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최근에. 여기 꼭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위임은 무슨 위임이 가능하다? 포괄적 승낙, 위임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위임은 누가 하는 거야? 명인이 하는 거야. 응? 자, 대표이사 갑이 을에게 포괄적 위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응? 자, 포괄적 위임은 누가 줬다고? 이건 무효입니다. 안 된다는 거야. 포괄적 위임은 누가 주는 거야? 명인이 주는 거야, 명인이.
대표이사는 명인이 아니야. 회사 명의 문서에서.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 포괄이익은 무효야. 그럼 이 사람은 위임을 받지 않았지. 권한도 없이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 그건 위조죄가 되는 거야. 여기를 지금 최근 시험에 튀어나왔는데 아직 경찰 개통만 안 나왔어. 이건 곧 나와. 이거는 곧 나온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 아, 그래, 포괄적임 할 수 있어. 근데 포괄적임은 누가 하는 거야? 명인이 하는 거야. 명인이. 대표이사는 못해, 포괄적임을.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 포괄적임은 무효야. 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을 받은 을은 권한이 없어. 을이 문서를 작성하면 권한 없는 작성한 거니까 뭐다? 위조가 된다는 거야. 거기 나다야, 나다. 자, 보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무효야, 아니? 대표이사 받았으니까.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서 작성권이 없어. 그래서 이따 배울 만일 이 사람이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이라 했다면 자격이 없지. 자격모용 작성죄고 갑이라 했다면 자르지 사람이. 그때는 뭐가 돼? 위조가 돼. 무죄 아닙니다. 위조가 해당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을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권한 위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 돼. 포괄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명의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는 포괄위임을 못하고 무슨 임만 할 수 있다? 개별적 임만 할 수 있어요. 자, 답은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이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서를 작성했을 때 죄책은 이렇게 써요. 자, 우선 B회사 명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효죠. 왜? B회사 대표회사가 포괄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돼? 사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A회사 명의 부분은 관계없죠. 지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위든 뭐든 관계없이 뭐는 아니다? 위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A회사 부분과 B회사 부분을 물어봤어요. A회사 부분은 위조죄가 안 돼요. 지가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B회사 부분은 권한이 없어요. 포괄적임을 받아서 무효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디귿입니다. 자, 이사들의 어떤 그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 문서입니다. 명의는 누구죠? 이사들이죠. 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자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기재했는데 내용이 거짓말이죠. 하지만 뭐한다? 명의로부터 권한을 받았잖아. 이사로부터. 야, 내 이름 써도 좋아. 위조는 아니고요. 니을입니다. 매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달라 이의를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는 아니죠. 왜? 아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네가 내 땅 좀 사주라고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매수인 명의로 계약서를 쓴 것은 권한이 있잖아요. 뭐는 아니다? 위조는 아니죠. 그런데 이 땅을
1억에 사놓고 1억 5천에 샀다고 거짓말을 썼다는 거예요. 위조가 아니죠. 내용이 뭐다? 허위인 계약서죠. 내용이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권한이 있어 없어? 위임을 받았으니까 뭐는 있어? 권한은 있어. 위조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은 이걸 위조죄로 했던 거란 거예요. 위조죄로. 위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에 불과하다? 허여이라는 겁니다. 위조가 되려면 이 사람이 위임을 받았잖아.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미음입니다. 그럼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데, 자, 봅니다. 권한을 초월하여, 이거 잘 봅니다. 권한을 초과하였다는 권한이 있다 없다? 초과된 부분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을 초과했다. 그 초과 부분은 권한이 없잖아. 넘어섰다. 권한이 없잖아. 이건 위조야.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은 안 넘어서, 남용은요 배신했다는 겁니다. 권한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임입니다. 남용했다, 배임했다. 이거는 위조 아니에요. 권한을 안 넘어선 겁니다. 권한을 남용했다? 남용했다? 위조 아니에요. 권한을 초과했다. 권한이 없다. 초과된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작성 권한의 위임을 있는 경우에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그럼 뭐가 돼요? 위조죠. 권한이 없죠. 초과했으니까.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했다? 남용은 초과 안 한 거예요? 위조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지배인이, 주식회사 지배인, 대표해서를 말합니다.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뭐가 아니다? 위조죄 아니야. 남용이니까. 하지만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벗어나나 넘어섰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벗어나면 뭐가 돼? 이건 위조예요. 됐죠? 그 다음 주식회사 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섰다는 말이 안 보이면 이건 위조죄 아닙니다. 지배인은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모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다. 뭐가 아니다? 위조죄 아닙니다. 배임죄이지. 나번. 자, 나번은요. 나번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경찰직의 옛날 문제입니다. 한 2번 나왔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남용은 뭐가 아니야? 위조가 아니고 초과되면 위조죠. 권한이. 자, 내가 이 학원을 인수를 하면서 학원 인수를 했어요. 원장한테 뭐런 권한을 받았냐면 원장 명의를 계속 사용해도 좋다고 내가 승낙을 받았어요. 학원 운영하면서. 그러면 원장 명의를 내가 계속 사용한 승낙을 받았으니까 뭐가 아니야? 위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 친구가 이제 뭐냐면 은행에서 돈 좀 빌리려고 이러려면은요, 재직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백수야. 그런데 나한테, 야, 네 학원에 내가 재직한다고 증명서 하나 끊어달라고 했어. 그럼 내가 끊어주면서 당연히 누구 명의로 끊어줬어? 좀 내 명의가 아니지. 내 이 학원 누구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 원장 명의로.
삼자 재직증명서를 끊어줬다 허위로 그냥 근무도 안 하는데. 자, 이게 권한 남용한 거냐 권한을 벗어난 거냐는 거야. 요게 문제가 된 거야. 벗어났으면 뭐가 돼? 위조고, 남용이었으면 위조가 아니죠. 판례가. 지금 이 전 대표이사가 나에게 내 자기 이름을 써줬다는 것은 회사 운영, 학원 운영에 대해서 내 자기 이름을 써줬다는 것이지, 근무도 안 한 사람의 재직증명서는 학원 운영과 관계없지 않냐는 거야. 권한을 뭐한 거다? 벗어난 거란 거야. 학원 운영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건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뭐로 바꾸면 돼? 회사로 바꾸면 돼.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명의의 계속 사용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게는 권한을 뭐한 거다? 벗어났다는 거야. 회사 운영과 관계없지 않냐는 거야. 그 다음입니다. 이사들로부터 회의록의 작성 권한을 받았어요. 권한을. 근데 그 사람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뭐가 아니야?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뭐가 아니지? 위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권한을 줬던 이사 하나가 사임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사 안 할 거야 했지만은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사는 이제 등기가 돼 있거든요. 등기에서 뭐가 돼? 이사 명의가 말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사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전승낙은 그대로 뭐다? 유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낙은 무슨 승낙도 된다? 추정적. 묵시적과 추정적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차이가 뭡니까? 근데 묵시와 추정의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학설이 아마 이 학설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묵시적이라는 말은 묵시적은 의사표시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하나로 보는 것을 묵시적이라고 그러고요. 추정적은 다의적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사가. 이걸 추정적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되겠네요. 중국집을 갔는데 갔어요. 내가 원래 평상시에 이 집에 가서 맨날 단골집에 짜장면 먹어, 짜장면만. 그래서 앉으니까 주인이 그냥 뭐 한다? 알아서 짜장면 준 걸 뭐야? 묵시적이야. 중국집은 짜장면 있는 거 아니라 우동도 있고 짬뽕도 있고 많잖아. 근데 이 사람의 뭐다? 평상시 습관에 아마 오늘도 뭐 한다? 짜장면 시킬 거야가 묵시적이고, 어느 집은 짬뽕밖에 없어. 짬뽕밖에.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뭐 말 안 해도 뭐야? 처음 들어간 손님이면 짬뽕 시켰겠지. 이걸 추정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묵시적은 이거는 행위자의 의사가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추정적은 뭐다?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짬뽕집에 들어가면 뭐야? 짬뽕 먹으러 왔겠지, 일반적으로. 하지만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이거 짜장면 먹을까? 뭐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두고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근데 하여튼 그 추정적은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행적 입장이 아닙니다. 추정적은. 자, 승낙은 다 돼. 묵시적, 추정적입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했을 때 행위자가 알았다면 추정에 승낙했으라고 추정되는 건 역시 뭐다? 권한이 승낙이 됩니다.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은행에 돈 빌린 사람을 뭐라 그래? 채무자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연대보증이라고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뭐냐면은 일반 보증인은 큰 차이가 없는데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이 쉬운 게, 내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갚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일반 사람은 내가 은행에 보증을 섰는데, 그러면 이 보증이라는 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돈을 갚는다, 이것이 보증인이 아니에요. 보증인이든 채무자든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은행이 요구하면. 그러면 은행에서 만일에 이제 돈을 1억씩을 빌렸어. A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학생이 1억을 빌리고 내가 보증을 섰다고. 그러면 은행이 학생 보고 돈 달라고 안 하고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최고권이라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달라 해? 이 학생 채무자에게 한번 달라고 해. 말하는 걸 뭐라 그래? 최고권이라 그럽니다. 근데 연대보증은 이 최고권이 없어요. 연대보증은. 그 점이 차이니까 보증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 안 갚을 때 갚은 게 아니고 그냥 갚아라 하면 갚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 우리 학생이 돈을 빌리러 갈 때 내가 연대보증서도 좋다고 내 명함이랑 다 줬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잖아. 왜? 연대보증은 돈을 내가 대신 갚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럼 이제 내가 외형적 겉으로의 승낙은 뭐지? 나를 연대보증으로 해 라고 승낙한 거잖아, 내 이름 써가지고. 그런데 학생이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 학생, 연대보증 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나를 뭐로 한 거야? 채무자로 해버린 거야.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이게 고난을 벗어나면 뭐가 돼? 위조. 맞죠? 고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뭐가 돼? 위조가 아니란 말이야. 자,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벗어난 거지. 연대보증을 승낙했는데 가서 뭐라고 써버린 거야? 채무자로 했으니까 분명히 그 외형적은 위반됐잖아. 그래서 경찰은 뭐다? 이건 위조라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해보자는 거야, 연대보증인이. 어차피 돈 자기가 지금 대신 내려고 맘먹고 있죠. 그럼 채무자든 연대보증이든 관계가 없잖아. 어차피 돈 자기가 낼 건데. 알았어도 아마 뭐 했을 것이다? 승낙을 했을 거라고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는 거야. 승낙은 없었어. 명시적이 됐든 묵시적이 됐든. 하지만 알았더라면 아마 뭐 했을 것이다? 승낙을 했을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연대보증인 말고 그냥 채무자로 할까? 그렇게. 연대보증 아무나 써준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보통 부모 자식 안 써준다. 부모 자식도. 근데 간혹가다 친구 써주는 데 있죠. 그래서 집안 거들나는 거예요. 서주는 게 아니에요. 연대보증인은 절대로 서주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서주는 거 아니에요. 응? 부모 자식 간은 다 그냥 다 주는 거잖아. 그래서 쓰는 거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알았더라도 뭐 했을 것이다? 승낙을 했을 거라고 뭐가 돼? 추정. 그래서 뭐가 돼? 위조가 아니라는 거. 이해돼요? 겉으로는 벗어난 거죠. 니은입니다. 잘 나옵니다. 기억든 니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추정적 승낙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일반적. 묵시적은 뭐야? 행위자. 예? 그러면 행위자가 기대나 예측을 했어. 이거는 뭐가 아니다? 추정적이 아니야. 기대나. 아마
명인이 알았으면 승낙했을 거야. 기대나 예측은 뭐가 아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추정은 일반적입니다. 꼭 알아야 돼. 추정적 승낙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위자 주관적인 관계없다는 거.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판례까지. 여러분 집에 있는 예금 통장 있잖아요. 예금 통장, 뭐 신한은행 그러면 그 통장에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 막 이게 입출금이 나와 있잖아요. 입출금이. 그러면 그 통장의 명의는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에서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 맞잖아. 은행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당신은 우리 은행에 얼마를 입금시켰고 얼마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통장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제 소송하면서 증명하려고 그럼 이제 요 입출입금이 쫙 나와 있으면 쓸데없는 것도 막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통장이니까 얘가 막 그래서 이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테이프를 하얀 가리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복사를 한 거예요. 아까 복사한 것도 뭐다? 유절했습니다. 자, 명인의 승낙을 안 받았죠, 지금. 은행한테 승낙을 안 받았잖아. 맞잖아. 이건 위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동일성을 해야지 않으니까 이제 뭐 변조를 합시다. 뭐 관계없는데. 그러자 이제 당연히 이쪽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 은행에서 아마 승낙했을 것입니다. 했어. 그건 뭐야? 판례가?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문서 변조죄로 쳐버렸습니다. 은행이 아마 알았더라도 승낙했을 거라가 만일에 이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가 돼? 추정적 승낙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판이라는 것은 말이지 진짜 동전 던지기야. 그렇잖아. 아니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알았으면 승낙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면 뭐가 돼? 추정적 승낙이고 아니야 은행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 예측한 것은 뭐가 아니다? 추정적 승낙이 아니라는 거야. 기대 예측은 왜? 추정성 뭐냐? 객관적이니까 일반적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판례가 한 두세 번 나와서 경찰적 시험에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판사였으면 나는 이건 추정적으로 봅니다. 은행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추정이 됨으로 승낙이 나 같으면 이랬을 건데 기대치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망자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그래서 자 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아버지 부동산의 그 매매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사망 신고하고 아버지 재산은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세가 아마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아마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10억이고요. 10억이 넘어야 상속세를 냅니다. 보통 그 자식 간이면 이 금액이 옛날에 몇 억이었더라? 옛날에 역시 10억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재산을 10억 정도 놔두고 죽으면은요, 실재산은 얼마 돼? 한 5, 60억 넘습니다. 왜? 살아생전에 다 줘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60% 될 겁니다, 상속세가. 근데, 우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평생 집 한 채 버렸는데 새끼한테 줬는데 60%나 내? 이건 공산국가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 집 한 채 갖고 세금 안 내. 상속세 안 낸다. 걱정 마. 안 낸다고.
나 엊그제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뭐 할머니가 집이 몇 채인가 보다 옆에 운동할 때 들었을 때 집이 7채였어. 집이 7채더라고. 알겠지? 그랬는데 이번에 집을 뭐 하나 팔았는데 10억인가 봐. 팔았는데 양도세를 5억 내란가 봐. 옛날에는 그렇게 안 냈어. 저기는 부동산 막으려고. 내년엔 70% 7억 내야 돼. 자기 수익금에. 10억을 벌었어. 5억을 내야 돼. 지금 50% 내야 돼. 지금 양도세를. 이건 공산국가 아니야.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속으로. 공산국 같으면 아줌마 7채 집 못 가져. 잉?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 주기로 했어. 아들 그냥. 그러면 이제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 됩니다. 그래서 1억 버니까 그러던데 돈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세금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람 세금을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을 팔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돼. 근데 인감증명은 본인, 동사무소가 찍는데 본인이 가든가 위임장이 있어야 돼. 본인은 없지. 지금 뭐하고 없어? 죽어버리고 없잖아. 그래서 위임장을 쓴 거야. 아버지가 이름으로 자식에 위임한다. 근데 지금 위임한 사람 뭐하고 없어? 지금 사망해버리고 없잖아. 여기 들통이 난 거야.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가 살았으면 아마 뭐였을 것이다? 위임장을 써줬을 것이라 이 말이야. 라고 추정적 승낙을 주장했는데 죽은 사람은 뭐가 되지 않아? 추정 승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명의인과 작성이 서로 다르면 권한이 없으면 당 위조겠죠. 갑교의 목사가 교를 탈퇴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죠. 목사가 아닌데 갑교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뭐가 돼? 사문서 위조. 두 번째, 어느 작가피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호소문 작성하면 뭐가 돼? 사문서 위조죄. 세 번째, 경영자가 대표이사 아닙니다. 경영자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뭐가 돼? 위조죠. 예? 이재용이가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를 쓰면 당연히 뭐가 돼? 사문서 위조입니다. 명인이 권한 주지 않는 이상은. 입회인이 남의 명의로 계약서도 위조가 되고요. 주주가 임원 명의의 사임서를 쓰면 뭐가 돼? 다 명의, 지금 권한 이임 안 받은 거잖아요. 작성자가. 다 위조입니다. 명의인과 작성이 동일하면은 위조가 아니죠. 어차피 자기가 쓰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권한 줍니까? 문제는 가명 쓴 경우입니다.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작성한 건데 우리가 이제 가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본명 대신 가명 쓰는 사람들 있잖아. 연예인들. 이 사람들은 가명이 바로 자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가명을 쓰더라도 뭐는 아니다? 위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원래 남을 속이려고 남의 이름 가짜로 쓰는 경우 있죠. 이거는 가명이 본인은 아니죠. 그랬을 때는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으면서 명의를 남의 이름 썼습니다. 가명. 당연히 위조죄가 되고 세금 계산서, 우리 밥 먹으면 계산서잖아요. 영수증 같은 거. 명의는 공급자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누구? 공급자. 명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팔았다는 공급자잖아. 이 사람이 영수증을 가짜로 쓸 수 있지. 나한테 돈 10,000원어치 팔아놓고 뭐야? 20,000원어치 팔았다고. 내용이 거짓말이죠? 뭔 아니야? 위조는 아니에요. 이건 다음에 작성 방법은 제한이 없다.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문서를 이용해도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문서에 명의인이 아닌 자가 새로운 내용을 기재해도 위조죄가 되고 2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와서 경찰직에. 뭐냐면 지금 위조라는 것은 증명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거 아니야, 증명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이 하얀 이 종이 여기에다가 여기 백지입니다. 복사기 가서 흑백 복사기에다 10,000원짜리를 복사했습니다. 이건 죽었다 깨도 뭐나 하냐? 위조가 아닙니다. 복사했지. 왜? 누가 봐도 이건 10,000원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일반 사람이 오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첫째,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흑백 복사기에 10,000원짜리를 복사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왜 아니다? 누가 봐도 그건 돈으로 안 보니까 흑백으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상품권 같은 걸 유가증권이라 합니다. 이 상품권을 복사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품권으로 안 보죠, 그거. 그렇죠. 아니, 상품권, 팩스로 보내면 그거 누가 봅니까? 원본을 봐야 상품권으로 보지. 근데 이거는, 문서는요, 이건 좀 봅니다. 뭐냐면은, 그가, X토지의 소유자 갑의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포기각서입니다. 이제 갑이 난 토지 포기할 거야. 그러고 각서를 을이 권한 없이 작성하면서 갑명의로 작성하면서 갑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습니다. 땅 주인의 을의 자신의 이름만 있었어. 이 경우 판례가 이 땅을 포기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땅 주인의 서명도 없고 도장도 안 찍어져 있으면 일반 사람은 이거를 포기 문서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 그래서 뭐가 아니다? 일반 사람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서 위조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문서 내용을 속이고 사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서명사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위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과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인해. 그러면 이거는 위조죄가 됩니다. 문정회의록을 작성한 후 종원들에게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인받으면 위조죄. 문명자에게 그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사인을 받으면 위조죄가 되는데 단 공무원한테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요, 사인해서 함부로 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문서를 차근차근 읽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귿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사치 위조는 누구한테만 돼? 민간인들한테만 됩니다. 공무원한테는 안 됩니다. 복사한 것도 위조입니다. 위조된 문서 원본을 복사하면 위조죄가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위조한 거 하나, 뭐한 거 하나, 복사한 거 하나입니다. 복사한 위조입니다. 그래서 그럼 위조 안 된 걸 복사하면 어쩝니까? 그럼 복사한 거 위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디귿 보세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변호사들은 그 변호를 하려면 경유증표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건당 그 수입인지 같은 걸 사야 됩니다. 한 2-3천 원 해요. 2-3천 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100개를 맡았어. 그러면 경유증표 몇 개 사야 돼? 100개를 사고 붙여야 되는데 새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한 장 사가지고 한 장을 산 거야. 그리고 그대로 칼라로 복사한 거야. 그러니까 뭐 손 안 댔지. 그래도 뭐다? 복사한 것도 뭐다고? 위조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건 위조죄가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꼭 위조라는 것에 막 글을 쓰고 막 이렇게 이것도 물론 위조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뭐 한다? 그냥 복사기에 넣은 것도 뭐다? 이거는 위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귿에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본 그대로 복사해도 뭐 돼? 일반 사람이 속으면 뭐가 돼? 이건 위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우리 약간 착각이 쉽잖아요. 꼭 위조로 뭘 손을 대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손 안 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겁니다. 변호사가요, 경유증표 한 장 가지고 여러 개 복사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위조죄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문서를 이용해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위조, 유효기한 지난 날짜를 수정하는 거. 변조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 그러니까 변조는 무조건 이게 위조된 것이 아니어야 돼. 진짜 돼야 돼. 변조되는 거 변조 못합니다. 변조는 아주 깨끗한 문서에 대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내용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래? 변조라고 합니다. 위조된 문서, 허위 작성된 문서 전부 다 변조죄가 아닙니다. 그 자기 명의는 변조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변조가 뭐냐는 구체적인 것은 2명 이상이 있는 계약서에서 그중 1명이 다른 사람과 합의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하면 이걸 뭐가 돼? 변조가 됩니다. 위조는 아니에요. 자기도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계약서나 차용서 일자 또는 금액 이런 거를 부여한 변조인데, 그다음에 죄수, 명인의 개수로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문서에 2명의 명인이 있으면 2개 위조죄가 되고, 행위는 하나죠. 요거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그 다음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행사죄가 됩니다.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 되고, 행위가 2개니까.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서 남의 도장 팔 수도 있죠. 그 도장을 이제 하면 인장 위조죄인데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우리가 그 남의 신용카드 쓰면서, 몰래 쓰면서 그 매출 전표에 서명한 경우 있죠. 요즘 잘 안 하지만 많은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카드가 A 건데 B라는 사람이 A로 막 서명하는 경우 있잖아. A 이렇게. 오늘날, 자, 문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게 할까? 증명문서가 있는 증명. 오늘날 우리가 카드 쓰면서 사인한 것은 이미 증명의 기능이 있어, 없어? 이미 없습니다. 그냥 툭 찍어본 경우도 있고, 그냥 막 동그란 식으로 되고, 다 돼! 이미 매출 카드 쓰면서 매출 전표에 설명한 것은 이미 뭐다? 증명의 기능이 떨어져 버린 그런 거야. 그래서 타인의 그 카드의 매출 전표를 타인의 이름으로 설명한 것은 위조는 맞지만 증명 기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아니야? 위조죄가 아닙니다. 그 이미 그가 그런 거예. 그 다음에 이러한 승낙은 반드시 뭐 한다?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범죄가 성립한 후 승낙은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낙은 언제 있어야 된다? 작성 전에 있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조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번.